한국이 거부한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 10배 인상은 협상이 아니라 요구사항이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10배 인상을 요구하며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요구는 단순한 예산 협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제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동열차의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수석기자 사라 톰슨입니다. 15년간 국제정치 현장을 취재하며 수많은 외교적 갈등과 협상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10배 인상 요구 소식을 접했을 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런던 BBC 본사에서 이 뉴스를 처음 접한 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달랐어요. 왜 하필 한국에게, 왜 이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걸까요? 제 경험상 이런 무리한 요구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할 때만 이런 강경한 자세를 취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미국이 그렇게 확실한 우위에 있는 걸까요?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심층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협상 과정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을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편집장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언론도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표면적인 숫자와 정치적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정작 한국과 미국의 실제 전략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국 편집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지난 20년간의 한미 관계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부터 주한미군 규모 변화,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더욱 의문이 커졌습니다. 공개된 자료만 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10배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제시한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나눈 짧은 대화에서도 한국인들의 미군에 대한 시각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 번째 약속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둔 김 국장과의 만남이었죠. 그는 생각보다 개방적이었고 제가 준비해간 질문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미 관계의 기본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실제 규모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김 국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한국이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을 주한미군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순한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뿐만 아니라 미군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과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사실상 한국 자금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미 관계에 대한 모든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국장이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투입된 총 예산은 11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 중 무려 98%가 한국 정부 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해봤어요. 여러 공식 문서와 국방부 예산 자료를 교차 검토한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군 주둔 비용만 분담한 것이 아니라 미군들을 위한 완전한 도시를 처음부터 건설해준 것이었어요. 캠프 험프리스 내부에는 병원, 학교, 쇼핑센터, 볼링장, 골프장, 심지어 타코벨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미군 가족들이 본국에서와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벽한 미국식 커뮤니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국이 자발적으로 건설해 준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한미상호방위 조약 어디에도 한국이 이런 수준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순전히 한국의 선의와 미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김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들이 한국에서 복무하는 동안 최상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본토의 어떤 기지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10배 인상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이미 한국은 어떤 동맹국보다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기지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곳은 그야말로 한국 땅에 건설된 작은 미국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고 미군들과 그 가족들이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기지 내에서 만난 한 미군 장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독일, 일본, 심지어 하와이에서도 근무해봤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시설도 좋고 한국인들의 대우도 훌륭하며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3년 국방부 내부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 세계 모든 해외 주둔 미군 중에서 가장 높은 사기와 만족도를 보인다고 했어요.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와이보다도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수혜국 정도로 묘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였어요. 캠프 험프리스의 규모도 놀라웠습니다. 3,600에이커에 달하는 이 기지는 워싱턴 DC보다도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세금으로 건설되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 이런 완벽한 기지를 거의 공짜로 얻은 셈이었죠. 저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요구가 단순한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한국은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기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협상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나라일까요? 다음 인터뷰는 한국 국가정보원 출신의 안보 전문가와 진행했습니다. 박 박사는 30년간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그와의 대화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전략적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박 박사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북한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한국이 운영하는 태평양 비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시스템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2,000km 내에 모든 군사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동북부,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범위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전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위성 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방어망이었던 것이죠. 박 박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차단한 북한과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1억 7,400만 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물류 데이터베이스를 겨냥한 직접 공격도 13차례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AI 기반 방화벽이 이런 공격들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동안 미국의 구식 시스템은 9시간이 지나서야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의 핵심 군사 시설들이 이미 여러 차례 해킹당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도 놀라웠어요. 박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 내 모든 미사일 발사대와 항공기, 장갑차 이동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군인들이 식량 부족으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장면까지 위성으로 포착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중국 해군의 동향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산맥에 설치된 레이더 시설을 통해 텐진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잠수함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도 쉽게 얻기 어려운 중국 군사 정보를 한국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두 미국과 공유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한국이 수집한 정보는 20초 이내에 주한미군 측으로 전달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보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 박사는 이런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셈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감시 능력 없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근본적인 오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이 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규모부터 놀라웠어요. 현역 병력만 55만 5천 명으로 이는 미국의 동맹국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비군 310만 명까지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군의 질적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시스템 덕분에 한국군은 나토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실제 전투 경험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부대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연구위원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무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K2 흑표 전차, K9 썬더 자주포 등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무기들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한국산 무기들이 국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전차 1000대와 자주포 수백 대를 주문했고 호주와 노르웨이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어요. 한때 미국과 독일제를 선호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산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주었어요.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을 제치고 말이에요.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모두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현무 4호와 5호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몇 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방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서울 지하에 구축된 3중 강화 벙커 시스템은 AI가 통합된 극초음속 다층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로 완전히 자율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반경 200km 이내에서 마하 15 속도의 탄도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이미 2차례 실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패턴을 시뮬레이션한 더미 탄두를 실시간으로 요격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었어요. 만약 미국이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4.2%까지 즉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이내에 모든 미국산 무기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미 유럽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 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였던 것이죠. 취재 나흘째 되던 날,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정 박사는 원자력 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그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잠재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 박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특히 최근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승리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 기술과 우라늄 보유량을 고려할 때 만약 정치적 결정만 내린다면 몇 주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수십 년간 운영되면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축적해왔어요. 이 플루토늄은 평화적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무기급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정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인력과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만 수천 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있었고, 이들의 기술 수준은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핵물리학 연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몇 주 안에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 달은 최대 추정치이고 실제로는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신규 핵보유국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어요. 하지만 핵무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배송 시스템, 즉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무 4호와 5호는 평양과 베이징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까지도 몇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KSS-3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은밀성과 생존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어요. 정 박사는 흥미로운 비교를 해주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는 기술 도입부터 배송 시스템 구축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기반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정치적 결정만 내린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된 핵무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의 우주 기술이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입증된 한국의 로켓 기술은 ICBM 개발에도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정밀 유도 기술에서는 미국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정 박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억제력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과 경제력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 품질의 핵무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깨달았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미국은 한국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들이었거든요. 편집장과의 회의에서 저는 취재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편집장도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들과 인터뷰 내용들을 검토한 후 이것이 중대한 특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사는 BBC 뉴스의 메인 뉴스로 방송되었어요. 제목은 한국 침묵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전 세계 언론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어요. CNN,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학계에서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의 조지프 나이 교수는 이를 서울 독트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중견국가라는 분석이었어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사설에서 한국을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적 중심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도 동아시아에 숨겨진 강자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이탈리아의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한국을 기술 강국에서 군사 강국으로의 조용한 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워싱턴의 정책 연구소들이 일제히 한국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 과소평가된 동맹국이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그동안 크게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정보 수집 능력, 사이버 방어 기여도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연간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헤리티지 재단도 비슷한 결론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에 숨겨진 비용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그로 인한 전략적 손실이 방위비 절약액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영국의 채텀하우스는 한국을 글로벌 미들 파워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한국이 이미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식 성명에서 한국이 우리에게 자유와 안보,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는데 왜 미국에만 의존해야 하는가라고 말했어요. 이는 유럽이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신호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반응은 더욱 드라마틱했어요. 호주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했어요. 심지어 일본도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가장 격렬한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특히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 안정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잠재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북한의 반응은 예상외로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격렬한 비난 성명을 내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아마도 한국의 실제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제 보도가 나간 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워싱턴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급속히 진행되었어요. 국방부, 국무부, CIA가 모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방위비 10배 인상 요구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상당히 놀랐다는 후문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상원 외교위원회는 한미 관계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군 관계자들 반응이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서 한국 없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는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기존에는 단순히 병력과 장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 능력과 사이버 방어 체계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사이버 방어 기여도였어요. 미국 사이버 사령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차단하는 중국과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연간 1억 건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미국의 핵심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이런 방어망 제공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연간 수백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절약하려던 방위비보다 훨씬 큰 비용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여하는 나라라고 선언했어요. 이는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만약 미국이 일방적인 방위비 인상을 강요한다면 한국도 미국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역협상을 시사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여론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필요시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이는 미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독일 외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을 책임감 있는 중견국가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국제적 지지는 미국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통적 동맹국들마저 한국 편에 서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압박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입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유화적인 톤으로 발언했어요. 이는 사실상 방위비 10배 인상 요구를 철회하는 신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제 보도가 나간 지 불과 2주일 만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무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 측은 기존의 압박적 자세를 완전히 버렸어요. 대신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도 적절히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을 보였어요. 한국의 협상 대표단은 한국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했고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상 결과는 놀라웠어요. 방위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되 대신 한국의 방산 기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약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확대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미 관계의 성격 자체였습니다. 기존의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에서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된 것이었어요. 이는 제 보도가 촉발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많은 중견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했고 체코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한국을 최종 선택했어요.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어요.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을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하며 이전보다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북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어요. 아마도 한국의 실제 능력을 재평가한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 같았어요.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어요.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국의 진짜 실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에 의존해야 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당당한 중견강국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특히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K-디펜스로까지 확장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모두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한 나라의 진짜 실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착실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갈등은 결국 한국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압박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십을 원하는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이번 사건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당당히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중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